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네, 설 명절 당일인 오늘 한판 승부는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이 됐죠.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향후 외교 부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설 특집 2025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하다 외교편을 통해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에 대해 전망해 봅니다. 2부에서는 김갑진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요즘 더 핫해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 얘기도 해봅니다. 한판승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예, 박정희 한판승부 설 특집으로 2025 대한민국 길을 묻다 외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한국외대 국제지역원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송희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연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게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난 1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2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떤 시대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뭐 슈퍼 트럼프의 귀환 지금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제2선에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 미국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성공해서 졌는데 절치부심을 한 거죠. 어쨌든 4년 이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압승도 했고요. 그다음에 상하원까지 장악했고 무엇보다 연방 대법원 9명 판사 중에 6명 판사가 또 공화당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치면은 마지막 그 법적인 어떤 흐름 이런 데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29일이니까 열흘도 안 됐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가 트럼프 포비아에 가까운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예,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좀 유화적인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일방적 고립주의보다는 선별적 고립주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것들은 더 강력하게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관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강공책과 뭐 완화책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내부적 정리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정책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강력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에 얘기했던 속성을 걷어들일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키겠다고 한 거니까 그 공약 실행률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지금 전 단계에서 내부 정리 작업 중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송일달 교수님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도 쓰셨잖아요.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기필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깊이 읽어주셔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우리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보론을 해주신다면. 네. 뭐 단적으로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예. 사실 인선난이었지 않습니까? 새로 내각을 구성할 때도 참 힘들어해가지고 예. 한 달 지난 이후에야 겨우 음. 이렇게 이제 장관들을 각 부처에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한 달이 채 안 돼서 3주 만에 다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예. 정부 부처가 15개인데 15개 장관은 물론이고 CIA, FBI 뭐 여러 가지 외청에 있는 장관급까지 다 했고 그래서 트럼프의 비판적이었던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에서조차 트럼프가 이 8년 전 2017년에는 이 저항하는 디파이언스 세력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다.
지금은 뭐냐면 영어로 이 데퍼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한다. 곳곳에서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이 테크 기업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8년 전에는 상당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이 경원시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예. 그 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목도한 대로 1월 27일 그 미국 의사당 로톤다 홀에서 그 열린 취임식 행사를 보면은 사실 트럼프와 가족 바로 뒤에 장관들보다 더 앞에 세계 1, 2, 3위 부자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베조스, 저커버그 이렇게 예. 앉아가지고 예. 이 테크 기업과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보면은 동맹을 맺은 정도 그런 정도가 되어서 사실 트럼프가 이 정치적 베이스에서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방 상하원 또 그리고 이 사법부 거기다가 주지사 주의회까지 사실 공화당 우위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미국이 사실 세계 최강의 IT 그 국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합쳐서 또 얼마 전에는 1월 21일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이 샘 올트만 하는 그 오픈 AI와 그리고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 세 군데가 합쳐서 앞으로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의 AI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시작 자체는 상당히 그런 이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또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트럼프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트럼프 일주일에 대한 분석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예. 그 하나의 절대 자기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 취임식 직전 그 만찬에서도 지지자들에게 했거든요. 예. 진짜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unprecedented speed 그 유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속도로서 초반전에 최대한 빨리 힘이 있을 때 업적을 남기자. 예. 그렇게 속도를 흥미로운 내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2기 때는 다 트럼프를 좀 안 만나려고 하고 좀 가까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2기가 되니까 서로 만나려고 하고 많이 이제 그 취임식도 굉장히 바빠 보이더군요. 그 이유는 뭡니까? 트럼프가 변한 겁니까? 사람들이 변한 겁니까? 그 둘 다 있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그 2017년부터 4년간 예. 트럼프의 정책을 지켜봤죠. 물론 이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트럼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번 더 했으면 상당히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예.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가 오면서 모든 걸 다 흐트려 놨다. 그걸 내가 다시 끌고 가보겠다. 그래서 예. 사실 백악관의 홈페이지를 바꿨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를 원래 주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아메리카 is back이에요. 미국이 돌아왔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 바이든의 구호였습니다. 아하. 그걸 왜 갖다 썼느냐. 미국이 돌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내가 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그 미국이 예를 들면 뭐 이민자 이런 것들은 내부적 문제지만 국제사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 바로 AI 부분인데 이런데도 지금 연세가 80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펀드도 만들고 아주 다양한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재화 생산력, 서비스 생산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AI 분야인데 이 분야의 소위 CEO들, 지도자들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원래 뭐 기업이 특히 기업들은 배타적 이익이 있는 거니까 예. 경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규범을 만들어서 그렇지 가자주의. 않은 데를 압박을 하자. 이거 스크럼 짜서 달려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WTO도 필요 없다. IPEF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혼자 하면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미국의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기업인들이 아마 이번에 더 상업적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특히 뭐 중국한테 밀린 분야들도 있잖아요. 예. 기술 분야 이런 것들도 이런 기회에 만회도 좀 해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흐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갖고 온 단어 중 하나가 관세입니다.
사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세를 이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좀 얘기하고 있고 그 주요 나라 중에 멕시코, 캐나다 또 중국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25% 많게는 60% 얘기 나오는데 자, 송 교수님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얘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인 생각이 현재까지 미국이 최소한 한 7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줬다. 예. 경제적으로는 산타클로스 같이 경제 원조도 많이 해주고 예. 또 군사적으로는 무상 이 국방을 대신 많이 해줬다. 공짜로. 심지어 잘 사는 나라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에 또 한국도 이제 그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호구 국가가 되지 않아야겠다. 호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서커라 그러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사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3%밖에 안 됐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예.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더라고요. 음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안에 있는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높게 받는데 트럼프의 생각은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현재 21%인데 이걸 15% 낮추고 또 개인 소득세도 대폭 낮추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팁에 대한 세금도 없애자고 이제 먼저 트럼프 공약을 해서 그때 해리스도 따라했습니다만은 예. 그 대신에 이렇게 되면 정부가 받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이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야 된다. 이게 과거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관세가 평균 30% 50%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국 정부의 국세 수입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시 우리가 그때 미국이 부상할 때 그 세계 경제에서 상승할 때 이 관세의 힘으로 미국 원래 관세 국가였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를 한번 다시 돌아가자 이런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월 20일 날 낮에 한 그 취임사에도 보면 익스터널 레버뉴 서비스라 해가지고 대외 수입청 이거는 이제 관세만 전문으로 거둬들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세청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IRS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어쨌든 간에 이 ERS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트럼프가 과거에 이 4년 동안의 이 정치적인 야인 그죠? 어떻게 보면 낭인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에 들어서자 말자 원래 같으면은 당장 취임 첫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예. 또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원래 있던 거에다 추가해서 그리고 또 이 불법 입국자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강제 추방 작전을 하겠다라고 입만 열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다 이것을 일단 첫째 주부터 첫날부터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되고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세계가 경악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언론과 뭐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에는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이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온건한 대응으로 이렇게 약간 신중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2월 1일이 뭐 열흘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10%, 25%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그 미국의 불법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를 태운 항공기 착륙을 이제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또 바로 보복에 나서는데 25% 긴급 관세를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부과를 하고 일주일에 또 50% 인상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성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약간 발 빠르게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도전이니까. 데 대해서는 네.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 2.0 행정부가 나오는 거를 보고 이제 하는데 예. 지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바로. 속된 말로 대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걸 그냥 놔두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세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해서 뭐 추가 관세 10% 한다고 그러는데 관세를 매기는데 펜타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무역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는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보복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얘기했잖아요.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마저도 내가 25%를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뒷마당, 앞마당 뭐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네. 콜롬비아라는 국가가 그걸 안 들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하는 일종의 예. 그 본보기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될 시범 것 케이스. 같습니다. 네. 시범 케이스 이제 콜롬비아 당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영토 확장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언급을 했는데 그 진짜입니까? 그거 참 현대 21세기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린랜드라든가 파나마를 군사 작전을 해서라도 자기 영토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중국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그죠? 예. 자기들 대만도 그러면은 점령해도 그것을 된다라는 점령하는 것에 허가증을 대한 준다. 그렇죠, 허가증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트럼프가 진짜 협상에서 또는 이제 이 캐나다라든가 이 파나마라든가 또 이 덴마크, 그린란드로부터 확실한 뭐 언질이라든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일단 강하게 푸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설사 이제 이 만에 하나 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예. 저 생각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하고 일단 회담을 해서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좀 간을 본다든가 두 나라가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그것도 그런 단계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매우 부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근데 50몇 번째 주 되나 뭐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뭐랄까 약간 기존 문법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네.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캐나다라는 나라는 뭐 예. 세계적으로 영토도 넓고 예. 자원도 많고 G7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식 일종의 화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송 교수님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파나마라든가 그린랜드를 지금 점령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침략자가 아닌가요? 돼야 되고 예. 이런 건데 그만큼 이거는 이제 안보적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파나마 운하는 미국한테 아주 중요한 데인데 이게 이제 77년에 카터 대통령이 줬잖아요. 이제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약을 맺고 준 건데 예.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중립적으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개의 홍콩 회사가 이게 이제 운하니까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의 이 상선이라든가 이거 방해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군수물자 통과하는 것도 다 알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미 의회에서도 이걸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또 상쇄시키려는 노력도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홍콩 기업은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이 됐고 홍콩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홍콩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뭐 경제 활동이니까 놔뒀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린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린랜드는 소위 중국이 북극 항로 개발에 굉장히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그거 하는 데는 또 러시아와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일종의 협력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린랜드나 이런 데가 중국의 해군력이 기항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미국의 안보를 또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복합적 의미에서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안보 문제로 접근을 하고 예. 그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일종의 그 협상 예, 소위 본인이 얘기하는 거래 기술의
큰 틀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 돼서 미국의 안보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극대화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 상태에서 최대한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예. 그런 개념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이제 어떤 정책적 흐름 자체가 또 중국에 대한 의식을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일기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시진핑과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시진핑을 많이 좋아하며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뭐 관세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미중 관계 트럼프 이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사실 뭐 미중 관계는 우리 강준영 교수님이 워낙 이제 중국에 해박하시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제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 그리고 밑에 이 국방공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예, 이 세 파트에서 각각 저는 역할 분담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심지어 재무장관, 상무장관까지 이 미국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한 나라 뭐 이번에는 중국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중 성향이고 또 그것도 보통 온건한 반중이 아니고 강경한 반중 매파 성향입니다. 예. 진짜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중 미국 대사까지 보통 그 외국 대사로 갔을 경우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조금은 더 친화적이고 유화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분 역시 아주 반중 성향입니다. 그러나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자기들 테슬라의 생산량의 절반이 상해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고 또 언제든지 사실 시진핑과 만날 수도 있고 중국의 이 공산당 당 관료 간부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약간의 이 와일드 카드 또는 조커로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뜻을 전달하는 또 밀사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예. 또 이런 와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정부 강요들이 다 반중 일색이기 때문에 트럼프 본인까지 나서가지고 그 계속 강력한 이 반중 이 레토릭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필요가. 자기는 사실 이렇게 계속 시진핑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 나는 그와 잘 지낸다. 뭐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것처럼 그 시진핑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그러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SNS X를 통하든지 뭐를 통해서도 또 한 방을 의외로 날릴 겁니다. 그 트리도 총리에 대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특기는 진짜 이런 그 장수들 그 최고 지도자의 평정심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 사실 특기입니다. 그 51번째 주가 되라고 한 것도 사실 이 당사자인 트리도 총리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트럼프 개인으로 봐서는 이렇게 강경과 온건 그리고 또 자기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진짜 헷갈리는 그런 전법을 계속 중국을 상대로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그 중국은 역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오면 이미 이제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면 그건 기존의 질서대로 가면 되는 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꺼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렇군요. 예. 그럼 왜 그런 준비를 했냐? 트럼프가 돌아오면 본인이 일기 때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 체제는 약탈 경제 체제고 정치는 독재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하지 못할 정권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 됐죠. 바이든도 똑같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온갖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제1의 경쟁자다. 미국의 대외 목표가 중국 견제다.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자신이 일기 때 하려고 그랬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2기가 안 이어지면서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거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비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이나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압박한 거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중국은 무슨 걱정을 하냐 하면 일기 때 바이든 트럼프의 원래 디커플링 기조에다가
바이든이 전략 산업에서 해서 성공한 효율적인 기조를 더한 위에 음흠. 트럼프 2.0의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추진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중국한테 커다란 위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그 시진핑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시진핑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트럼프 2017년부터 4년 견뎠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이든 4년도 견뎠다. 예. 중국이 망했냐? 안 망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응을 결사항전을 하면서 가지만 맞대응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지구전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인데 미국은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가 5년으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하지만 의회랑 2년마다 중간 선거가 항상 겹치게 돼 있어요. 중간 선거라는 거는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나치게 중국을 압박하고 지나치게 세계를 압박을 해서 관세를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그 피해는 그 나라 기업이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근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100원 주고 썼었는데 관세 때문에 150원을 주고 쓰면 그 50원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올릴 거 아니냐. 그러면 취임식에도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만 이민자 추방 거기에 또 하나가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 거냐. 예.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아까 송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왜 하자마자 세게 안 하느냐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언제 하는 게 하기는 하는데 예. 언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큰 그림은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강준 교수님이 중국 정부도 이 트럼프 위기를 앞에 두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있다. 뭐 송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갈 것인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트럼프의 언급이 있으면서 과연 이 북미 관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다. 다시 연락할 거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한민국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송희 교수님, 송희라 네. 교수님. 예. 사실 이 관가에서 한동안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관가에서 예. 이 장관은 물론 차관, 국장 이런 분이 없으면은 없는 날을 무두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두목이 없는 날. 그래서 사실은 그 영도 안 쓸 뿐 아니라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까지도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무두절 상황인데 이것이 하필이면 이 가장 중요한 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정부 자체가 외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되고 있어서 너무나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과 상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다 이분들이 그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고 죽은 권력이다 보니까 참 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의 실무자들 뭐 하여튼 장차관은 다 계시지만은 우리 외교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또 통상본부라든가 이런 데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좀 더 긴밀하게 이 대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현대차도 있고 삼성, SK 다 있는데 좀 더 긴밀하게 자주 만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것을 트럼프 위기를 트럼프 쇼크 또는 트럼프 포비아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깊이 연구를 하고 뭐 단순히 그냥 말장난이거나 연구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트럼프 정부로부터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기브와 테이크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줄 것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져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이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 간에 최근에 이제 원전 동맹 웨스팅하우스하고 이걸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것을 다른 분야로 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 분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심지어 철강도 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 뭐 조선은 물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늘려서 이 반도체에서 HBM 이걸 하나를 하니까 완전히 이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하고 또 젠슨황 엔비디아는 하겠다 안 하겠다 가지고 또 미국 정부에 이렇게 컴플레인트하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서 얘기할 때 그냥 고담 준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업종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든가 또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 이 첨단 기술 그런 것을 한국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주는 조건으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 역량은 한국이 뛰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한미 간에 설계는 미국, 원천 기술은 미국, 또 제조는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 트럼프 2기가 우리나라 경제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마무리. 중국으로부터는 거의 모든 업종에 추월을 당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제외하고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미 관계 총론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얘기 그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네. 강 교수님도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네, 어떤 뭐 한미-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미국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회복을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미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생태계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도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중국 제어가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조선이라든가 예. 반도체도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저기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패싱 얘기를 하셨는데 예. 패싱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걸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한국을 빼고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죠. 여기는 중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 중국, 미국 이 세 나라 공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비핵화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터 헤그세스가 누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예. 핵 보유국이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랬어요. 누클리어 파워라고. 그런데 이 누클리어 스테이트 파워는 아닙니다. 진짜 핵 보유국을 쓰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게 실질적인 공인 뭐 핵을 공인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NPT 체제를 만들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 5개 핵 보유국에다가 인도가 핵을 만드니까 파키스탄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이 예. 8개를 우리가 핵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자기네가 9번째다. 우리는 9번째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예. 한중일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미일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하고 지난 정부에서 당신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당신과 얘기할 의도가 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전제로 대화를 했었는데 안 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로 터졌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 구조에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북러가 둘 다 어쨌든 유사 핵동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뭐 완전한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뭔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핵 폐기가 아니고 핵 감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진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거를 핵을 만들 수 있는 저 나라가 능력이 있고 그런 거를 한 건지 공인은 하지 않았지만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해서 갈 건지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너무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한미 간에 진전을 해야 이 패싱 논란도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송 교수님도 이 뉴클리어 파워 발언에 대한 해석을 더해 주시면. 예, 하여튼 뭐 저도 대체적으로 강 교수님 의견과 뭐 일치합니다. 사실은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5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공지 사실이니까 굳이 그것을 트럼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뭐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북한 자체에 핵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 정도로 저는 언급을 한 것이고 예. 공식적으로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급해하거나 뭐 저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요는 이제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 러브레터 또는 에드벌룬을 띄우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제 빨리 김정은과 트럼프의 또 네 번째죠 사실상 그죠 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저는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서 상당한 이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 또 첨단 무기 이런 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미북 간의 이런 정상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이런 문제, 이 북한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철수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야 매듭이 된 다음에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굳이 지금 트럼프 만나가지고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대단한 이 경제적인 뭐 선물을 주겠다, 그죠? 공짜로 뭘도 해주고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아주 밀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수순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2위 국가인 그 중국의 시진핑과의 대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위한 노력. 당연히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대화 이외에 미중 관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같이 언급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된 다음에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더 기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유인에 끌어내므로써 한반도의 이 군사적 긴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완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3자가 함께 있었을 때 대한민국 역할이 생각보다 적었다. 그래서 북미 대화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뭔가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보통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이 있음으로써 해서 남한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꾸로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지금 북러니까 러시아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죠. 예. 그렇다면 그거를 패싱을 하고 김정은의 의도대로 북미 간의 대화에서 끝내자? 그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를 패싱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을 때 그 의회나 이런 데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그런 거를 트럼프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보스 포럼에 갔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중국의 역할을 또 강조를 했어요. 당신들이 결국은 그 북한한테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말 듣지도 않고 저랑 러시아랑 저러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교통 정리가 지금 한번 끝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꼭 우리가 냉전 구도의 뭐 재림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도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국가도 한국을 패싱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국 예, 딱 그렇긴 앞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최고 최신의 한프리 기지를 왜 건설을 했겠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뭐 한미일 그 삼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요인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북한 요인이 안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과정에서 과제인데 여기에서 그런 거를 도외시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없다라는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넓게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거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성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또 종식을 서두르고 있고 또 역할을 하려고 하는 포석이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까, 송 교수님? 트럼프가 이제 본인 말로 뭐 노벨 평화상을 최근에는 뭐 받겠다라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일기 중에는 2019년 무렵인가 하여튼 아베 신조 총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은 아베 신조가 좀 앞장서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노력이 좀 진행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랬었네요, 기억해 보니. 네. 예. 실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취임사에서 한 걸 보면은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또는 유니파이어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는 이제 그 정전 끝났죠. 결정까지 만들었으니까 예. 벌써 취임도 하기 전에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잘 했을 때는 진짜 노벨 평화상을 충분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명시적으로 이걸 노려서 하지는 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노벨 생각합니다. 평화상 자체가 뭐 하나의 부산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을 그렇죠. 목표로 뭐 외교 관계를 하겠다 이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그런 합니다만. 거는 예. 아니죠. 이게 예.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하마스가 종전을 했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거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계속 안에서 가지고 갈 거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하겠다고 했지만 뭐 24시간 안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미리 이제 꼬리를 내렸고 6개월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에도 어떤 형태로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생각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했던 말을 종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고 니네 땅에 그 나토 가입은 안 되니까 뭐 평화유지군을 안 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을 하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EU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네. 아니 그럼 러시아가 결국 자기의 영토 확장 이거를 다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으로 굴복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EU 나머지 나라들은 그런 러시아를 맞닥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EU가 좋다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 거란 말이죠. 봐라 트럼프가 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랑 친하자. 아.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보시면 그 사실 관세 얘기도 나와서 그런데 중국한테 45% 관세 얘기했다가 최대 20%밖에 안 때렸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으로 들어갔고 그 미국의 한국 주둔군 비용
분담금 인상, 일본의 주둔군 비용 분담금 인상이 압박이 오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하고 훨씬 교류가 많아졌어요. 그 사이에 사실 중일 간에는 뭐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예. 차관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지나친 동맹국 내지는 이런 거에 압박은 이 공간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도.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조정을 할 거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고 그러면 모든 미국의 화살은 중국으로 옵니다. 이제 머리 아픈 게 해결이 됐잖아요. 예. 그럼 중국으로 와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또 북한 똑바로 하라라고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러우 전쟁이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뭐 평화를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미국과 중국 간에는 그런 국제 정세를 두고도 물밑에서 상당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갈등 아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다. 표면으로 갈등 요소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현실 외교는 다시 또 교과서적으로 이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가 저 작동되는 현실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그 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감축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 때도 한 5조 원 불렀다가 우리 진짜 5조 원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야기 정권 교체가 됐었고,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지금 또 트럼프 2기가 되면서 10조까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현실이 뭡니까 송희다 교수님? 네. 10조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예. 작년 가을에 이제 시카고 경제 클럽인가 거기 대담을 하면서 아하.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은 지금 100억 달러를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국 보고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으니까 아 그래요. 저희는 자꾸 우리 한국 입장에서 100억 달러를 자꾸 얘기하면은 저는 협상에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일기 설마 때 있어서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예. 10조에 10도 꺼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트럼프의 저는 자기가 있었다면 자기가 워낙 유능하니까 그 정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이게 뭐랄까 부담되는 것처럼 100억 달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더 나쁜 거다 이거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설사 주더라도 뭐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면서 생색도 내가면서 그래야 우리가 뭔가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받아내야죠. 요 협상은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행정부 새로 들어오고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매년 그러니까, 네. 매년짜리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해놨고 그렇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네.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미국과 맺고 있는 모든 FTA 재검토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죠. 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논리적이고 이유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수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요. 뭐 대만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00억 불 내라고 하면 내지 뭐 1000억 불도 내겠다 지켜만 준다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중국으로부터? 왜 중국으로부터 지켜만 준다면 1000억 불 왜 못 내겠니? 이제 그 약간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방위비를 이렇게 내라.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주둔군 분담금인데 방위비를 내서 안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일단은 국가 간에 맺은 이런 협정에 의해서 소파 협정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물가 상승률대로 가게 돼 있고 그게 몇 년 가게 되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근접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고 연계시키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 의회가 예, 있고. 미국 의회가 있고 이거 넘어가는 거가 어느 게 트럼프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럼 철수하는 게 미국 국익에 맞다라고 하면 가겠죠. 그런데
이 국제 지정학이라는 거, 지경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 사람이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하면 핵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핵 보이고 그렇죠. 이게 자체 한도 끝도 핵 없어요. 무장론. 그러니까 우리가 핵 가지면 일본도 갖겠다 그러고 대만도 갖겠다 그러고 핵 도미노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미국이 그걸 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트럼프가 이 뉴클리어 파워 북한에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조기 대선에 가셔야 될 경우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자체 핵무장론 들고 나올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자체 핵무장론은 이미 몇몇 그 대선 예비 주자들이. 후보분들이 사실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도 이 자체 핵무장의 한계라든가 이게 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송 교수님이 그 테크 기업 CEO들과 트럼프의 관계가 또 눈에 띄게 좋아졌다 말씀하셨는데 단연 눈에 띄는 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분이 또 트럼프 취임식 때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이상한 제스처를 해서 뉴스에 올랐는데 이제 이 두 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 트럼프가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 그들은 그만한 돈이 없다 비판도 했고 또 머스크는 외국인 노동자 전문직 요구는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큰 틀은 외국인들 그만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의 밀월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참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 두 번의 그 뭐랄까 이 갈등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비자 H-1B 비자 문제와 또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가지고 예. 특히 이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쪽에서 돈이 너무 없다. 이거 사실 현실은 현실입니다. 또 그런데 두 번의 이 측근들과의 갈등 때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죠? 저는 뭐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워낙 이제 이 머스크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뭐 부자일 뿐 아니라 가장 똑똑한 천재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단순히 그냥 이 전기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AI 분야에서 진짜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젊은 사람들 머리도 빌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빌리고 또 동시에 이제 이 2억 5천만 달러 그 선거 후원금을 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사실은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거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 저는 봅니다. 최소한 이제 아무리 이제 이런 약간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데미지를 입고서 특히 머스크까지 이 지금 현재 정부 호율부 DOJ 그 원래 공동수장이었는데 비백 라마스와니는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오하이오주 주지사 출마한다고. 그래서 이 경우까지 나간다면은 트럼프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추측이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 이런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러한 머스크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사실 중국한테도 일론 머스크는 그 분명한 기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상해에 그 전기차 공장 테슬라 공장을 하러 갔을 때 중국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도 그거를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는데 그때 상해시 서기가 지금 국무총리인 리창입니다. 중국 총리인. 예. 그러니까 이 리창 총리가 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 선진 기술 도입하고 경쟁 협력해야 된다. 이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머스크가 이런 면에서 중국의 최고위층들과 선이 다 닿아 있고 그렇다면 미중이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머스크한테 일정한 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주의해서 지켜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한국도 머스크와의 연계 이런 것들도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설날 당일날 2025 대한민국 개를 묻다 외교 문제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시사점이 있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훈 교수님, 서울시립대 송일날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한판 승부 2부에서는요. 김갑진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와 함께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체포 직전에 여당 의원들과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2년 반 더해서 뭐 하겠나?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네. 예. 원래 말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 예. 저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고 이제 내가 조사받으러 가야 되겠구나.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못 올 수도 있겠구나. 이 판단에 그냥 어쨌든 위로하러 또는 지지하러 와준 의원들에게 인사치레 정도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가서 한 열흘 정도만 있어도 못 버틴다 하실 거예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을 안 할 것 같아요. 밤이 늦으면 왜 계엄을 했냐, 우서 너희들도 반국가 세력이다, 이 정도의 혹시 훈시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 예측을 합니다. 불법적인 영장 집행이다. 예. 뭐 이런 정도 이야기.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돈 벌려고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는 건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뭐냐면 예. 보수 진영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우물에다가 그냥 치명적인 지금 독약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 다시 서는데 이 부정선거론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악영향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충격적인 게 예. 사실 국민의힘 지금 주류 세력도 그렇고 그리고 부정선거론 또는 탄핵 반대 이게 통계적으로 뭐 1, 2% 극단적인 분들 있다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10에서 15%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그러면 여론조사 나오면 전체 그중에 이제 반민주당 정서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 같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이겠어? 그 부분 양극당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지지율 출렁임이 큽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도 2024년 초에 보면은 굉장한 출렁임이 있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뭐 이길 것 같다, 의료 개혁을 통해서 이길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나왔었는데 현장 분위기 보면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고정 지지층은 보수 진영이 갖고 있겠지만은 예. 한편으로 중도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하게 탄핵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권 연장의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조기 대선에 적을 것이다. 김문수 장관의 등장.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문수 장관이 결국에는 탄핵 국면에서 머리를 숙여 인사하지 않고 예. 뭐 이런 특징적인 행보들이 아마 강경 보수 중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요, 조기 대선에서 대선 룰 갖고 설 연휴가 지나면 엄청 싸울 겁니다.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설 특집 2부분을 열었습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2부. 여러분 이제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오늘 2부는 아주 교양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구글이 새로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마크 저커버그 등 그 IT 업계 거물들이 이 양자 컴퓨터 이거 상용화되려면 한 몇십 년 더 걸린다, 멀었다. 그래서 또 양자 컴퓨터 주가가 급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양자 컴퓨터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 기술의 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양자 역학을 제일 잘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뽑아서 2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김갑진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소개가 너무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 아닌데요. 저 유튜브로 저희가 네. 보고 네. 진행자가 가장 이해를 잘한 영상의 주인공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또 네.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물리학회 대중화 실무 이사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 물리학을 대중화시켜라. 맞습니다. 네, 예. 한국물리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리인들의 모임이죠. 아.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감투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이제 대중화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아. 거기서 제가 실무이사를 올해부터 맡게 돼가지고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 관한 얘기를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해라. 학회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이게 잘 전달하고 어. 물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물리학회 학회 모임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천재들끼리 막 모여갖고 막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예. 예, 예. 그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다 그러네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똑같은 사람이고. 예, 예, 예. 짜장면 제가 좋아하고. 보기에는 예. 앵커님이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양자 역학부터 한번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자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큰 위로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하나씩 한번 차근히 짚어볼 텐데 일단 오늘 교수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대중화 시켜주세요. 예. 요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제가 그렇죠. 여러분, 이 국민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지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 약간 그런가요? 예. 근데 아니에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자 역학인데 양자 두 네. 글자부터 한번 뜯어보기. 양자는 뭡니까? 양자 하기 전에요. 역학부터 뜯어봐야 돼요. 역학 뜯어봐야 예, 됩니까? 그러니까 역학. 끝이 중요하거든요. 네, 끝이 예. 중요하구나. 그 역학이 뭐냐? 이거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앵커님 보고 말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네, 그 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아. 그 힘력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임을 이해하는 이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렇죠. 움직임. 움직임. 세상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도 움직이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어. 하늘에 해도 달도 사실 지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이 움직이는 걸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 역학입니다. 아, 이해됐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움직이는 걸 이해하는 게 역학이고, 예.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움직이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맞아요. 왜 굳이 저 움직이는 걸 왜 움직일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움직임을 궁금해할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와우. 법칙을 쓴 이유는 네. 이걸 쓰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그 역학에 이제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F는 ma. 그래요. 그래서 힘을 주니까 얘가 가속을 한다. 사고가 떨어지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을 주니까 움직이는데 그 힘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예. 힘이 뭐지? 만률력이다. 아. 지구가 당기는 거다. 이걸 이제 알아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뭐 전자기력이다. 이런 이제 힘을 알아낸 겁니다. 아. 근데 왜 이런 걸 하지? 왜냐하면 예측하고 싶어서 아.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거기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이죠. 미래를 알고 싶다. 미래 알고 그 싶다. 실제로 우리 알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밖에 나가 보시면 차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저 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1초 후에 어디가 있을까 예측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1초 후에 저기 가 있겠지. 음. 로켓을 쏘면 1초 후에 얘가 몇 미터 올라갈까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하거든요. 예. 해서 로켓 쏘잖아요. 예. 내일 아침 해가 몇 시에 뜨지? 예측하잖아요. 몇 아. 시에 뜹니다라고 정확히 알잖아요. 일출 시간, 일몰 시간. 예. 예. 그 월식, 일식 언제 일어나지? 몇 월 며칠에 일어납니다라고 다 예측하잖아요.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뉴턴이 위대한 거죠. 아. 인간이 드디어 미래를 예측한다. 과학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역학의 그러니까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다. 아. 그 법칙만 쓰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우리 정치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역학적인 개념으로 힘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재밌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재밌는 아.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역학 우리 이해했고, 자 양자로 넘어갑니다. 양자. 예, 근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예. 되는데요. 약간 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약간 철학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알고 보면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조그만 알갱이로 우리 몸이 구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그럼 1번 원자가 2번 원자를 치고 2번 원자가 3번 원자를 치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예. 그러면 1초 후에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1초 후에 여기 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1초 후, 1분 후, 1시간 후, 하루 후 또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한 달 후, 1년 후 인간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지금 상태만 알면 지금 예. 얘가 딱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알면 이미 미래는 결정돼 있죠.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뉴턴이 이제 그 법칙을 썼을 때 물리학자들이 기고만장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미래는 예측 가능하고 그랬더니 미래가 결정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닌가? 법칙에 따라서 예. 이게 고전역학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재밌나요? 네. 근데 양자역학이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 얘기 그런데 나오는 여기 등장 양자역학. 그거 그렇죠. 아니다. 네. 아니다. 왜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다를 수 있다. 네. 틀릴 수 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와, 물리학자들은 진짜 대단하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게 다 되니까 화성도 이거- 가자 뭐 달도 이게 가자. 다 되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인간은 대단한데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다. 세상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네. 문제 뭐랍니까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어. 근본적으로 왜 예측이 불가능하냐? 양자역학이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빛이랑 원자인데요. 예. 원자 그러니까 결국 뭐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원자 하나 남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원자 그냥 딱딱한 알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원자를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자세히 원자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통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원자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요. 그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돕니다. 돌아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전자를 자세히 봤더니 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여기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차가 이렇게 간다. 내가 초당 10m를 간다. 네. 그럼 1초 후에 10m 후에 가 있겠죠. 이 차는. 예. 그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아. 0.5초 후에는 5m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라진 다음에 저기서 뿅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나타났을까요? 이게 뭐지? 이라는 음. 거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1이 있고 2가 있으면 1.1도 있어야 되고 1.2도 있어야 되는데 예. 1 다음에는 그냥 2다. 그 사이가 없다. 어허. 여기서 사라져서 여기 나타난다. 예. 그래서 뭔가 점프 하면서 이게 최소 단위가 이렇게 있다. 이게 양자입니다. 영어로 아. 퀀텀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퀀텀 점프한다라고 그죠? 하는데. 퀀텀 점프라는 게 느닷없이 점프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사라져서 여기서 그냥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 봤더니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별로였는데 오늘 봤더니 저 사람이 이게 지식이 뭐 갑자기 천재가 돼서 천재가 돼서 나왔어요. 퀀텀 점프야, 점프를 그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 막 정부 정책에도 우리 경제에 퀀텀 점프합시다. 이게 예. 느닷없이 점프한다는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세상이 진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세상의 원리는 네. 느닷없이 변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거군요. 원자까지 가면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게 양자의 의미입니다. 양자라는 거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 그 양자라는 게 1, 2, 3 이렇게만 있고 1.1 이런 거 없다. 1 다음에 그냥 2로 뛴다. 세상은 연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측 안 되는 거다. 그 양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측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겁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그게 양자역학의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네. 중첩이라는 얘기인데 네네네. 양자 컴퓨터 설명하신 부분 이제 맞아요. 중첩 얘기 많이 해요. 항상 중첩, 네, 뭐 중첩. 얽힘 뭐 이런 네, 거 얽힘. 얘기하죠. 예. 중첩 뭐예요? 중첩. 네. 중첩이 말씀을 드리려면요.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양자역학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아. 들으시는 분 중에 말도 안 돼. 뭐 갑자기 여기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오고 이런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돼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왜 갑자기 여기서 없어졌다 여기서 나타납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으시면 물리학자들이 보고 봤더니 원자까지 갔더니 얘가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파동. 네. 이게 핵심입니다. 양자의 아까 어원은 그건데 양자역학의 핵심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가 이 나무가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거 알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원자까지 가니까 이거 파동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파동. 네네네. 파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 핵주에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이 알갱이가 도는 게 아니고 이게 파동이다라는 겁니다. 아, 파동이다. 예, 이게 파동처럼 알갱이가 보인다. 아니라 파동이다. 네, 아, 파동처럼 보인다. 파동처럼 보인다. 예, 예, 정확히 얘기하면 파동처럼 보인다. 파동처럼 보인다. 여러분 네네네. 이해하셨죠, 그죠? 파동처럼 보인답니다. 파동이 네, 아니라. 네. 야, 그 파동은 우리가 알기는 뭐 이렇게 이렇게 훌렁훌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예, 왔는데 예. 혹시 그 자료를 보여주시면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를. 네, 자, 첫 번째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돌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돈다. 네. 그러면 근데 이게 파동이라고 하면 네. 오른쪽처럼 이렇게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이렇게 돌 거잖아요. 저렇게 이제 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 예, 저렇게 파동이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돌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종이 이렇게 접은 거랑 똑같겠죠, 파동을. 아, 예, 예.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딱 접었을 때 아. 처음에 시작한 데와 끝나는 데가 똑같지 않으면 네. 이 파동은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돌아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예. 그러면 계속 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떨 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없어져 버려요. 어허. 그래서 그런 계속 돌다 보면 그런 파동은 다 사라지고 예. 오직 남는 거는 규칙성 있는 거?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 한 번 출렁했던 거, 아. 두 번 출렁했던 거. 딱 예. 맞는 것만 살아남아요. 예. 1.5가 없다는 거죠. 아.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원자가 알고 보니까 파동이라서 아. 파동이라서 이게 1.5가 존재할 수가 없다. 아. 다 사라져 버릴 테니까. 아.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딱 1, 2, 3 요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생의 인연도 약간 파동이 맞아야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과 네네. 끝이 약간 맞아야지. 인연. 그렇죠. 인연이라는 뭐 이런 약간 예. 그렇죠. 네네.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결정론은 아니고 양자역학적으로 하면 세상은 미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인연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중첩으로 넘어가면 중첩. 네, 그래서 이제 파동까지 이제 이해했어요, 세상이 이해했어요. 파동이구나. 이해했어요. 근데 네, 그 파동이라는 거는 중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랑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합쳐질 수 있거든요. 아. 파동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입자라면 그 예를 들면 당구를 치면 당구를 치면 이렇게 땅땅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파동을 두 개를 딱 보내면 예. 물에서 내가 물장구를 이렇게 치면 파동을 이렇게 두 개를 보내면 두 개가 만났다 튕겨 나가잖아요. 예. 그냥 쑥 합쳐져서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죠. 음.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음. 우리 집의 파동,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목소리도 파동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 파동이 당구공처럼 이게 쳐서 밀어내는 거라면 예. 앵커님이 말할 때 제가 말하면 저는 안 들리겠죠. 밀어내버릴 테니까. 소리가 밀어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막 카페에서 얘기할 때 옆에 얘기 잘 들리잖아요. 내 예. 얘기하면서도 옆에 다른 얘기가 계속 귀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파동이라서. 아. 왜냐하면 파동은 다 통과하거든요. 서로를. 예, 예. 아. 그래서 파동은 좀 달라요. 그래서 결국 파동은 합쳐질 수 있다. 이게 합쳐지면 두 개 볼록한 거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커질 거고 볼록한 거랑 오목한 거랑 두 개가 합쳐지면 사라져 버릴 거고. 어허. 그게 이제 여러분 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아. 소리가 딱 들어오면 이게 막 소리가 파동이겠죠? 예. 그럼 그거랑 반대되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소리를 없애버리고. 노이즈 캔슬링 그런 원리군요. 네네네. 그게 중첩의 원리를 파동의 중첩의 원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 파동을 합쳐질 수 있으니까 그게 중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자역학도 결국 세상이 파동이니까 예. 합쳐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합쳐질 수 있다. 네네. 아. 이게 전자가 뭐 물질이 원자가 봤더니 아 이거 알고 보니까 파동이네.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질 수가 있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직까지 다 이해했어요. 자, 밖에 PD는 약간 이해 못한 얼굴이긴 한데 이해했습니까? 약간 이해 못했어요. 자, 그래서 네, 중첩된다. 이해 요거 못-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네. 볼까요? 중첩된다의 의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자, 이게 여기 이거 보시면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왼쪽 보시면 네. 요거 줄을 양쪽에 잡고 아. 양쪽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딱 친 겁니다. 예. 그러면 A하고 B하고 한쪽은 한 명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었고 한 명은 아래쪽을 볼록하게 예, 만들었죠. 예. 그러면 저 파동이 이게 쑥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줄에서 딱 당기면 예, 둘이 두 개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 없어져요. 만났어요. 만나 없어지죠. 없어지고 다시 또 생겨요. 쑥 어. 지나가서 B는 이번에 왼쪽으로 가고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지나갔으니까. 네, 파동이 쑥 지나가니까. 예. 그래서 물결이나 뭐 줄을 흔들거나 이런 아하. 파동은 다 저렇게 되거든요. 아. 딱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저걸 이제 중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파동과 파동의 만남이 중첩이다. 딱 만난 거죠. 예. 예, 근데 여기까지 하면 뭐 그럴 듯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중첩이 약간 달라요. 아. 여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이해하게 해 주세요. 요게 뭐냐 저 하면요. 그림이 있는데. 네네네. 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동이라 그랬잖아요. 네. 뭐 전자가 파동이라 그랬는데 음. 이게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분명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파동처럼 돌고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꿀렁꿀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이 뭐냐 하면 전자가 거기에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올라갔을 때는 거기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고 내려갔을 때는 거기 나타날 확률이 낮은 겁니다. 이해했어요. 예. 여기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그거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음. 여기에 나타날 확률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파동의 의미예요. 예. 그럼 그 두 개 파동이 합쳐졌어요. 확률이 바뀌겠네. 그러면 그죠? 여기에 나타날 확률이 있고 여기에 나타날 확률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 그럼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렇게 앵커님을 보고 있으면 제가 앞 보고 있죠. 예. 이게 제 상태예요. 저는 앞을 보고 있는 예, 상태. 예, 근데 예. 제가 이렇게 돌면 뒤를 보고 있는 상태.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죠. 예. 앞을 돌아보고 있는 상태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가 중첩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중첩의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네. 이거 뭐지라는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전자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확률 두 개가 합쳐진다라는 거는 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딱 합쳐졌을 때는 어허.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걸 인식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에 이거 뭐지? 예. 그러면 뭐지? 그럼 사람이 뭐 앞으로도 보고 앞으로, 뒤로도 뒤로. 보는 건가? 그래서 도플갱어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을 딱 해보면 예. 앞으로 본 게 딱 나와요. 근데 다시 또 확인해 보면 또 뒤를 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관측인데요. 관측하는 순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거기에 딱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중첩입니다. 요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만 교수님이 이거 양자역학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 세상의 존재가 있다는 네, 거죠. 내가 뒤를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저 다른 적이 없는 거냐? 저 해는 적이 없는 거냐? 내가 봐야지만 거기 나타난다는 거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저걸 달을 봐야지 저기 나타나는 거. 저기 있는 거지. 예. 거기 원래 그런 게 있었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 원자 정도까지 가면 세상이 그렇지 않다. 음. 동시에 존재하는데 관측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초반 강의 시작할 때 한 95% 정도 청취자가 이해했다면 지금 이제 한 반쯤 떨어져 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동시 접속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가 등장했다. 네네. 그게 양자 컴퓨터다. 그렇죠. 예.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걸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진짜 머리 좋아요. 어떻게 머리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 생각을 그걸 할까? 또 상용화해서 그 예, 현실의 예. 삶에 도움이 되게 이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과학자들은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한 자본자찬인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을 가르치는 물리학과 교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 대중화 실무 이사님. 자, 그러면 네네. 양자 컴퓨터는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일반 PC와 뭐가 관련 있느냐? 일테면 이제 일반 디지털은 0, 1, 0, 1, 0, 1, 0, 0, 1, 1 요거 이제 딱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자 컴퓨터는 네. 0, 1 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첩. 방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가지 상태가 중첩돼 있을 수 있다. 0과 1 상태가 중첩될 수 있다. 관측하는 순간 0이 되거나 1이 된다. 그러나 관측하지 않으면 그건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이진법 0, 1 이렇게 써서 0, 1.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 앞에 눈앞에 컴퓨터도 다 지금 네. 그 0, 1로 그냥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지 말고 0과 1을 그러면 0, 1로 계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0 더하기 0, 0 아니면 1이니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0 더하기 0, 0 더하기 1, 1 더하기 0, 1 더하기 1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세 개가 있다. 그러면 0, 0, 1, 0, 1, 1, 뭐 1, 0, 0 8가지 나옵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냥 0과 1을 동시에 존재하면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결정해 하지 말고 결정도 아니고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도 하기도 하니까 그 동시에 했다가 그렇죠. 의견을 묻는 딱 그 관측의 순간에 나 반대, 난 찬성 뭐 이런 개념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네네.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약간 이게 틀립니까? 약간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뭐 비율하기가 너무 어렵긴 합니다. 이해 문턱이 있다. 네네. 자. 어렵긴 한데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요즘 또 AI 컴퓨터 너무 많이 망한 게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AI와 요 양자 컴퓨터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서로 보완제인 거예요?
보완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완적이다. 네네네. 예, 예. 그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예, 괜찮아요. 예. 네.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네. 사실 뭐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 그러니까 예. 양자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그 뭐랄까 그 AI가 나온 게 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그때 그렇죠. 이렇게 붙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맞아요. 이제 그 이세돌 바둑을 구단이 두고 한 번 이기고 이제 계속 알파고가 치고. 네 번 예. 이기고 그래서 예. 드디어 뭐 AI가 인간을 이겼다. 뭐. 예. 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예,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 한 번 이겼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뭐 결국 AI가 이기긴 했잖아요. 근데 그 AI를 돌리려면 CPU 막 1200대 맞아요. 막 슈퍼컴퓨터 엄청난 에너지를 쏘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걸 돌려가지고 막 머신러닝을 하고 러닝을 시켜가지고 예, 예.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근데 이세돌 구단은 아침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었잖아요. 그걸로 그 인간이 그 거대한 기계를 대적해서 한 번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효율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너무 컴퓨터라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인간은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그거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게 거대한 컴퓨터를 써야 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냐? 왜냐하면 예. 지금 컴퓨터는 계산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0, 1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인간 그 AI라는 건 인간의 뇌를 따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아하. 이 계산기 우리 컴퓨터는 CPU에서 계산하고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저장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여기 뭐 계산하고 여기 뭐 저장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냥 계산하려고 만들어 놓은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의 뇌를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뇌랑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양자 컴퓨터. 그거는 이제 뉴로몰픽 컴퓨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아하. 양자 컴퓨터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이 결국 양자역학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연을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려면 그거랑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바이만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드웨어가 다른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그 알고리즘의 문제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컴퓨터가 있고 예. 양자 컴퓨터라는 뭐 하드웨어가 있고 네 그리고 뭐 AI를 위한 아직은 개발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뇌와 같은 컴퓨터를 누가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군요. 네. 그 양자 컴퓨터 근데 이제 강의 몇 개를 좀 찾아보면 이게 또 온도가 되게 낮아야 된다. 네. 그게 그 양자 컴퓨터로 이제 만들어서 PC와 상용화 기계를 만들려면 왜 이게 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온도를 낮춰야 되고. 네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결국 양자역학을 봐야 되잖아요. 양자 네. 컴퓨터를 만들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뭐 네. 그런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주변에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앞과 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 보려면 아. 결국 원자까지 가야 되거든요. 원자 레벨까지 가야 되고 네.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몇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예, 그 원자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놓거나 예. 아니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춰가지고 초전도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보거나 예. 예, 거의 뭐 왜냐하면 왜 온도를 낮춰야 되냐면 이 원자들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자꾸 부딪혀요. 예. 부딪히면 이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관측이거든요. 관측하는 부딪히면 순간 측정이 된다. 측정이 된다. 예. 근데 측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관측을 한번 딱 하는 순간 그 컴퓨터는 더 이상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컴퓨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진짜 난이도가 높죠. 예, 보지도 않고 막 계산을 막 이게 돌려야 되는데 예.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에러도 나는데 뭐 그 에러 나는 것도 다 알아내면서 이걸 어떻게 보지 않고 하느냐. 그게 이제 기술적인 난제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자연과 비슷한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다. 그렇죠. 자연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근데 그걸 하려니까 지금 컴퓨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네네. 조금 효율적인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자연을 닮은 컴퓨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젠슨 왕이
젠슨은 한 20년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뭐 어떤 분도 네네네. 5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튼 엄청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교수님도 이 상용화, 네네. 상용화가 또 어느 정도가 상용화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 뭐 지금 그렇죠. 뭐 우리 핸드폰 같이 갖고 다니는 게 상용화냐? 네네네. 아니면 우리가 꼭 계산시킬 수 있을 때 필요한 거는 물을 수 있는 게 상용화냐? 뭐 이런 네네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 도대체 언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는 양자 컴퓨터 만든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해한 분입니다. 예, 저는 그냥 설명하러 예. 예. 대중화위원회 대중화 이사. 실무이사이기 때문에 설명하러 나온 거고요. 예. 네, 근데 그 양자 컴퓨터 언제 나와요? 뭐 이렇게 언제 실용화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양자 컴퓨터 이미 있거든요. 있죠. 네, 구글에서도 만들고 지금 다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그 우리 집에 사고 네네. 12개월 할부로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나오냐? 그게 상용화냐? 네, 그런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쉽지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한 기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뭐 어떤 레벨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네. 항상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치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이 막 이런 기대를 하는데 기술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이 낮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점점 이거를 알아가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기대가 떨어져요. 근데 기술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만나요. 얘가 딱 만난 순간 산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돈이 되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의 기대와 이게 기술이 만났을 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기술이 더 빨리 앞서갑니다. 그게 지금 핸드폰입니다. IT. 이거는 핸드폰으로 이것도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대를 뛰어넘어요. 그 이미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AI 같은 경우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정도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 해주거든요. 이제 기대와 이 기술이 만난 것 같고 예.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고요. 로봇 기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 로봇 가가지고 사람을 구해줘라 이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 불이 났을 때 가서 사람들을 빨이 꺼내라 로봇가 가서 이걸 지금 원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로봇 청소기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양자 컴퓨터라는 건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젠슨왕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멀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 과정을 거칠 거다. 그러니까 기대가 조금 떨어질 거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언젠가 만나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네네. 교수님 강의 몇 개 들으면 비트의 개수 첫째, 네네네. 두 번째 에러, 세 번째 온도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아까 온도는 잠깐 얘기하셨고 네네네. 비트의 개수 이건 뭡니까? 비트.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을 하려면 아. 이 비트가 많아야 됩니다. 옛날- 비트가 예. 예. 근데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만 해도 수십억 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비트가 그 항상 여러분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이렇게 뭐 D램을 만들었는데 25나노 공정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예. 나오거든요. 그 예. 나노메타라는 게 뭐냐면 예.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1나노메타라는 건 뭐냐면 1메타에다가 10의 9승이면 10억 개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게 지금 한 들어간 개에 거죠. 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기억할 수 있는 뭐 메모리를 넣을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우리가 그런 거 트랜지스터 소자 뭐 이런 건데 예. 아주 작은 그 비트 하나 뭐 소자 하나를 예. 하면 그런 거를 뭐 수십억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작동해요. 예. 뭐 핸드폰도 그래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계산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럼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하려면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수백 개 정도 뭐 비트가 비트가 이제 수백 개 정도 이제 나온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늘릴 거냐. 근데 늘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네네. 어렵습니까 이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그 뭐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 양자 컴퓨터 보시면 이따만하게 생겼거든요. 그 온도를 엄청 마이너스 273도까지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10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냐? 물리적으로 거기 막 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컨트롤하려면 선을 넣어야 되는데 예. 그거 100만 개 넣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죠. 근데 기술은 계속
이렇게 발달하니까 점점 개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뭐 1000개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개수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에러는 아까 말씀하신 부딪히면 전자기 원자기를 붙이면 뭐 이렇게 뭐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죠. 뭐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 항상 모든 컴퓨터는 다 에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쓰시는 핸드폰에 이런 것도 다 에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쓰다 보면 거의 에러 안 나죠. 예전에 에러 났는데요. 막 블루 스크린 같은데 요즘 거의 에러 안 나요. 그러네요. 예, 요즘 거의 에러 안 납니다. 옛날에 껐다 키면 됐었는데 이제 이제 네네. 덜 껐다 키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비트라는 건 항상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에러가 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에러를 생각해 보면 이게 99% 정확도다. 그러면 1%밖에 에러가 안 나.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그 계산을 100번 하다 보면 99% 이렇게 100번 하다 보면 정확도가 37%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 에러만 있어도 그래서 에러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에러가 없다는 건 불가능해요. 인간사 세상에 에러 모든 사람도 그렇고 에러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네. 방송에도 실수하고. 그렇죠. 예, 항상 실수를 하면 실수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해도 이걸 내가 틀렸다. 내가 기계도 잘못했다. 틀립니까? 예,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오류 정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원래 1로 썼는데 이게 갑자기 0으로 바뀌었어요. 01, 01 이렇게 썼는데 1이 갑자기 0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너 뭐야? 1이야? 너 이거 0이었는데 왜 1이 됐어? 그러면 0으로 다시 바꿔. 이렇게 정정을 해줘요. 수정을 해줘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너 뭐야? 라고 묻는 순간 관측이 되니까 끝나거든요. 계산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묻지 않고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네. 구글에서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해낸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이냐? 일테면 네네. 이제 기존 PC는 전산과가 전자 계산학과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계산 능력이에요. 지난달 12월 9일이었어요. 윌로 차세대 양자치 윌로를 공개했는데 이걸로 이제 우주의 역사보다 긴 10세틀릴런년이 걸리던 문제를 한 5분 만에 풀었다. 그럼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엄청난 것 같죠. 엄청난 것 같죠. 이야, 이 10의 21승년인가요? 뭐 10의 24제곱. 뭐 결국 우주의 시간만큼 걸려도 못 푸는 문제를 갑자기 이걸 5분 만에 풀었다. 풀었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난 건 맞습니다. 엄청난 건 맞는데요. 그 양자 컴퓨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예요. 그냥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푸는 문제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뭐 아주 대단한 일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 삽질을 하잖아요. 인간이 삽질을 해요. 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삽질. 네, 네, 삽질해요. 그러니까 삽이라는 걸 발명해서 땅을 파기 시작해요. 되게 효율적이에요. 삽질 이렇게 하다가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삽으로 나무를 찍어요. 근데 1000번을 찍어도 이 나무가 안 넘어가요. 근데 갑자기 도끼를 발명했어요. 도끼로 나무를 쳤더니 야 이거 10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3번 만에 넘어간다. 대박이다. 이거죠. 그렇게 10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간 나무가 이걸 썼더니 3번 만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도끼로 땅을 팔 수 있나? 땅 파는 데는 삽을 써야 되고 예. 나무를 찍는 데는 도끼를 써야 되잖아요. 도끼로 땅을 파면 팔 수는 있죠. 팔 수 있는데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삽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릴 수는 있죠. 근데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다른 그래서 거다. 근데 이 지금 컴퓨터로 못 푸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풀 수 있으니까 그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로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거 이런 거 뭐 계산기처럼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러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거꾸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만능이 아니다. 그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는 거다. 쓰임새가 다르다. 쓰임새가 다르다. 예, 삽과 도끼는 다른 데 쓰이는 거지. 도끼를 또 땅 파려고 하면 안 된다. 삽과 도끼가 다르다. 양자 컴퓨터와 기존 PC는 다른 것이다. 네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도대체 어디다 쓰면 되는 거냐 할 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암호 푸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네네. 또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절대 못 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화폐, 뭐 또 금융거래 되게 유용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어떠한 보안에 굉장히 좋은 건데 네네.
요거를 또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뭐 또 막 그 비트코인 주가 떨어졌다 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비트코인을 정확히 모릅니다. 아 비트코인 얘기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정확히 몰라서요. 일단 암호. 그건 모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암호로 작동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암호의 전반적인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암호가 이제 안 풀리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안 풀리니까 잘 다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풀어요. 그러니까 아까 삽과 도끼처럼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막 더하기 곱하기 막 시키고 지금 뭐 이게 여러 뭐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 뭐 이제 한글 작업 이런 거 시키면 네. 잘 못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잘 풉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를 푸는 거죠. 암호를 푼다. 네네네.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제 암호가 푸는 게 가능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인수분해 얘기잖아요, 그죠? 예, 네. 인수분해. 원하십니까? 예. 원하시면 설명드리고. 예, 한 5분 정도? 예. 설명 살짝. 설날에 너무 여러 개 괜찮아. 흥미진진해. 예. 네네. 예. 암호. 네네네. 암호의 세계. 네, 암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그 은행이랑 이제 암호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인간이 암호를 어떻게 주고받냐면 암호를 만든다는 거는 공통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앵커님과 제가 뭔가 우리가 암호를 만들자 그러면 그럼 지금 요 스튜디오가 있는 층 더하기 이 방 번호 그러면 저희만 알죠. 청취자들은 모르시겠죠. 예. 이렇게만 암호 만듭니다. 아하. 암호는 뭔가 이게 서로 똑같이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추억을 공유하든 옛날 우리가 갔었던 거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암호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나는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은행과 나는 추억이 없어요.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 암호를 주고받느냐, 암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암호를 정해요. 제 암호는 제만 알고 있는 거. 예. 보통 다들 암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핸드폰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는 3이라는 암호를 정했고 은행도 나름대로 5라는 자기 암호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근데 해커는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커를 보라고 어떤 숫자를 하나 보여줘요. 7이라는 숫자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기 7이라는 숫자는 나와 있고 볼 수 있어요. 저는 3이고 은행은 5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못 봐요. 요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요거 하냐면 곱합니다. 저는 3이랑 저 7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곱해서 21 이렇게 해커한테 보세요. 그리고 21을 던져요. 은행도 자기 5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5 곱하기 7을 해서 35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 보세요. 그럼 해커 다 봐요. 21, 35, 7이 나와 있네. 그럼 이 사람 비밀번호가 뭐지? 그걸 알려면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1을 던졌으니까 21에 7을 나누면 3이구나 비밀번호.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데 해커가 나눗셈을 만약에 못하면 이거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5 곱하기 7 해서 35를 던졌죠. 35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제 비밀번호 3이죠. 3 곱하기 35를 하면 105가 나옵니다. 예. 은행도 마찬가지로 제가 21이라는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5를 곱하면 105가 나와서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커는 나누기를 못해야 된다. 그게 이제 소인수분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곱하기는 잘하는데 나누기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5요. 15는 5 곱하기 뭡니까? 그러면 모르죠. 근데 1, 요 정도까지는 알죠. 3 곱하기 5 그건 이제 요 정도까지 계산이 되잖아요. 네. 3 곱하기 5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46만 3,699는 뭐 곱하기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509 곱하기 911을 해요. 그러면 46만 3,699가 나옵니다. 그 핸드폰을 지금 쳐보세요. 509 곱하기 911 하면 46만 3,699가 바로 나와요. 예. 근데 46만 3,699가 뭐 곱하기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을 아무리 해도 이거 못 찾아요. 그렇죠. 1부터 계속 해봐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암호의 핵심입니다. 근데 양자 곱하기 컴퓨터는 이걸 풀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게 알고리즘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암호 다 풀릴 거다. 소인수분해 할 거니까. 근데 그거 하려면 이제 비트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0만 개, 뭐 수십 개,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1000개 정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구글 같은 데는 엄청 돈이 많고 큰 네. 회사니까 네네. 마음 먹으면 네. 이 세상의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가설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100만 개 뭐 1억 개 정도 이렇게 큐비트라는 거 그 양자 비트를 네. 만들어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풀 수 네.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아. 지금 구글이 2019년인가에 처음에 그 나올 때 그때 50개 만들었다 근데 지금 이제 1000개 뭐 정도까지 간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계속 발전할 테니까 아하. 네네 쉽지 않습니다. 개수를 늘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개수 늘릴수록 오류도 막 나고 막 그러니까 아하. 네네 그래서 갑자기 멈춰서 부딪혀가지고 또 네. 멈춰버리고 네, 하면 네, 네. 계산이 다시 컴퓨터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양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그 최적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를테면 내비게이션. 지금 이제 저희 내비를 키면 최적 경로가 세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 2, 3 뭐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가장 빨리 가는 길 딱 하나를 찝어준다. 뭐 이런 걸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경로가 어디냐라는 걸 이제 알아내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양자 컴퓨터가 예. 일단은 이제 최적화 문제부터 일단 한번 보시면 이 최적화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시간이 제일 짧은 거 내비게이션처럼 그 경로가 어디냐 이런 걸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출장을 갈 때 세 군데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부터 가는 게 효율적일까 이런 경우의 수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의 문제예요. 그러면 6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먼저 갈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10군데 가야 된다 그러면 360만 가지 정도 나옵니다. 20군데 가야 된다 243경계가 나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다 계산했어요? 예, 근데 예.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구팀 있잖아요. 야구팀 10팀 있으면 시즌을 어떻게 이 매칭을 어떻게 시키지? 네.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팀이면 이거 360만 가지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이런 최적화 문제를 잘 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양자 컴퓨터 그럼 뭐 그거 어떻게 푸는 거지? 아 이게 쉽진 않은데요. 네. 요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정신 차리세요.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들어봅니다. 자, 삽과도끼처럼 예, 예. 삽과 도끼처럼 여러분이 미로 찾기를 한다고 해봐요. 미로 찾기를 한다. 자 이제 입구에 들어가서 이 미로의 출구를 찾아야 되는 네, 겁니다. 재밌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일단 이제 뭐 갈림길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갔더니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다시 돌아와. 네.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갔더니 여기도 막혀 있어.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입구에 딱 들어가서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네. 왼쪽으로 가는 상태랑 오른쪽으로 가는 상태를 동시에 만들어 버리면 양자역학이 그거거든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두 군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동시에 가다가 뭐 만났다가 이렇게 동시에 나누고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출구에서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걔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로 왔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양자는 걔를 딱 잡아서 답을 보여준다. 그죠? 그러면 빠르게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경로로 가면 그럼 어떻게 돼? 대답 못 해요. 왜냐하면 걔는 그 경로로만 왔거든요. 그게 답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미로에 막 선물을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막 했고 이걸 다 찾아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이 걸리는 경로가 뭐야? 그 문제를 푸는데 적합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아유. 중첩을 이용해서. 중첩을 그래서 이용해서. 중첩 동시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네. 아하. 그래서 계산을 조금 적게 해서 아하.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약 개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신약 개발은 어떻게 또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뭐 섞었을 때 뭐 이렇게 테스트 경로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 최적화 문제도 243경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그래서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 실험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럼 빨리 백신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백신 어떻게 만들지? 그럼 이거랑 섞어보고 이거랑 섞어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섞은 다음에 사람한테 넣어보고 안 되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다 실험을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시뮬레이션을 일단 빨리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원자 분자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약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했더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개만 있으면 그 조합하는 게 243경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몇십 개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만 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될 때 최적의 결과가 뭐야? 라고 묻는 경우에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잘 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내비게이션 신약 개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기술 감독님이 굉장히 웃고 계세요. 얼굴이 평안하신 것 같은지 이해하신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고개 한번 끄덕끄덕. 이해했답니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4년제 대졸자 네, 어쨌든 했답니다. 이런 뭔가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막 맞는 컴퓨터다, 뭐 핸드폰처럼 되면 대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 사실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뭔가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를 푸는데 특화돼 있다고 보시면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류의 위기가 뭐냐, 아하. 기후 위기, 아하.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점점 뜨거워지는데 식량도 이제 인간을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이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뭐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전염병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인류적인 문제를 푸는데 특화돼 있는 컴퓨터라서 진짜 착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한 명만 양자 컴퓨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그냥 그걸 지구를 위해서 서비스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막 이거 내 거야. 빌런.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너의 비밀번호를 풀 거야.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인간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을 갖고 계신 교수님은 선하게 쓰실 것 같은데. 야, 그렇죠. 그렇군요. 예, 저는 근데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술을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도 중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모럴리티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모든 네. 기술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예. 이 기술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예. 그래서 과학자들도 항상 그게 고민의 지점입니다. 이게 기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계속해서 개발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예. 사실 오펜하이머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핵 물리학자들이 고민도 그런 부분이었던 맞아요. 것이고. 예, 사실은. 그건 심각한 고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뵙고 딱 얘기를 하니까 뭔가 양자 컴퓨터를 조금 알고 있다, 주위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말이야 하면서 제가 한 5분 정도는 뽐낼 수 있는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어디까지 아니 했을 때 뭐 삽과 망치와 미로만 얘기해 주시면. 그래, 삽과 망치 미로. 요거 어디에도 없는 얘기였어요. 이거 삽과 망치 미로, 요 세 가지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김갑진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리 한국물리학회의 대중화 실무 이사님이십니다. 그래도 새해 복 많이, 새해 인사 한번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나라가 어지러운데 제가 너무 여러분 힘들게 해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학이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완벽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고전 역학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과학이라는 거는 양자역학으로 또 깨지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쓸 때도 항상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과학자의 기본 자세고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 조금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다. 오류 가능성.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과학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아주 귀한 말씀 주셨어요. 네, 교수님 네. 자주 모셔도 될까요? 대중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제가 궁금한 게 생기면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분 김갑진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